매일 생명을 마주하는 종합병원 인턴의 고뇌와 성장통, 의료 현장을 사실주의로 생생하게 담아낸 감동의 의학소설, 상처 입은 몸, 구할 수 없는 생명, 왜 이렇게 무력할까 난. 의사라면 환자가 하루라도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내가 아니고 저들이 고통받아야만 하는가? 아메노 류지는 가고시마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상경해 종합병원 내과에서 연수 중인 25세의 초보 의사이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 하나 없는 신참내기 의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선배 의사와 상사에게 혼나기만 한다. 하지만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들이닥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치매 노인, 동갑내기 말기암 환자, 그리고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혼수 상태의 5살 아이. 오늘도 집에는 못 들어간다. 아니, 안 들어간다. 오늘은 일본 의사가 지은 소설 울지마 인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나카야마 요지로. 1980년 일본 가나가와현 출생, 가고시마 대학 의학부 졸업, 도립 고마고메 병원에서 수련 후 같은 병원 대장외과 의사로 10년간 근무. 2017년 2월부터 3월 후쿠시마현 히로노마치의 다카노 병원 원장 역임. 그 후 같은 현고리야마시에 있는 소고미나미 도호코 병원 외과 의장으로 근무. 자격은 소화기외과 전문의, 내시경외과 기술인정의, 외과 전문의, 감염관리의과, 맘모그라피 판독 인정의, 암치료 인정의, 의사 임상 연수 지도의, 니케이 비즈니스 온라인과 야후, 뉴스 개인 등 여러 매체에서 연재하고 있음. 저서로는 행복한 죽음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젊은 외과 의사가 바라본 생명의 현장 3651, 겐토샤 신쇼, 의사의 속내, SB 신쇼가 있음. 옴기니 오승민,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 출판 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시간을 달리는 여유,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 오늘 마음 맑음, 반경 66cm의 행복, 비커군과 실험실 친구들, 재밌어서 밤새 읽는 원소 이야기, 여자를 괴롭히는 경피독, 1일 1분 보기만 해도 눈이 좋아지는 기적의 사진 28, 아들러식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의 말, 축구 전술 노트 108, 유럽 축구 명장 전술 사전 등이 있다. 프롤로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자주 내리는 계절이었다. 동네 수영장의 물을 다 끌어 모아다가 커다란 양동이로 한꺼번에 끼얹은 것처럼 퍼붓는 그런 비였다. 규슈 최남단에 있는 남국의 땅 가고시마에는 종종 이렇게 비가 내린다. 이런 날씨엔 거리 곳곳을 누비는 노면 전차, 시대의 운행이 중단되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줄어든다. 밖을 걸어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 거리 일부가 정전되면 음식점과 햄버거 가게는 조명을 끈 채로 영업한다. 라디오에서는 가고시마 사투리 억양이 강한 아나운서가 하천 범람을 주의하라고 방송하고 있었다. 시내 중심지에서 전차를 타고 10분 정도 더 가면 기샤바라는 정류장이 나온다. 거기서 내려 2번째 길모퉁이를 돌면 나오는 3번째 건물에 그 고구마 튀김집이 있었다.
가게 이름은 샤슈아게다. 창업한 지 몇십 년 된 유서 깊은 가게도 아니고 손님이 바글바글한 유명 맛집도 아니지만 예전에 한번 신문에 실린 뒤로 규슈 각지에서 가고시마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꼭 들르는 단골 코스가 되었다. 가게 주인인 아메노 류조는 그날 아침부터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가게의 일손이라곤 그와 아내뿐이라 갓 튀겨낸 고구마 튀김을 주문하는 손님이 줄을 이으면 금세 바빠졌다. 가게는 작은 2층 건물의 1층에 있었고 2층에는 주인 일가족이 살고 있었다. 억수로 비가 내렸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많았다. 은퇴한 노부부와 단체의 여행을 온 중년 여성 관광객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난 지금 수학여행을 온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더해져 가게 안은 꽉 차 있었다. 류저는 정신없이 고구마를 튀겨냈다. 갓 튀긴 튀김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가게의 자랑이었다. 이 점이 의외로 신기한지 가끔 외국인 손님도 찾아왔다. 아내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돈을 받고 거스름돈과 고구마를 건넸다. 그런데 어디선가 우당탕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큰일 났어. 아들 류지가 2층에서 내려오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뭔 일이야? 아까 점심 먹었잖아. 형이랑 놀고 있어. 아, 예, 감사합니다. 형이 이상해. 류지가 훌쩍이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류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계속 손님을 맡고 있었다. 아마 또 한바탕 싸움이나 한 거겠지. 류지는 결국 울먹이면서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사라졌다. 류조는 궂은 날씨에도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 신이 난 듯 안쪽 주방에서 고구마를 튀기고 있었다. 이내 수학여행 학생들이 고구마 튀김을 받아들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때 류지가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 부모님이 바쁜 걸 알기 때문에 평소에는 2층에서 내려오는 일이 좀처럼 없던 아이였다. 그런데 류지가 내려오자마자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제발. 형이. 너무나 크게 우는 아이를 보고 엄마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들은 우느라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지금은 손님이 없으니 괜찮겠지 생각한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잠깐 2층 좀 올라갔다 올게요 하고 류지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엄마가 류지를 데리고 2층에 올라가자 얼굴이 붉어진 장남 유이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유이치, 무슨 일이야? 엄마가 곧장 뛰어가 유이치를 끌어안았다. 품에 안긴 아들의 팔이 힘없이 축 처졌다. 왜 이래 유이치, 정신 차려! 얼굴을 때렸으나 반응이 없었다. 눈꺼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는 유이치를 끌어안고 류지를 돌아보았다. 내가 아까부터 형이 이상하다고 했잖아. 류지는 그렇게 말하며 울고 있었다. 엄마는 유이치를 바닥에 눕히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여보, 큰일이에요. 유이치가 이상해요. 에이, 호두갑 떨긴. 손님이 뜸해진 사이 기분 좋게 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후 하고 담배 연기를 뿜어냈다. 그건 그렇고 오늘은 웬일로 비도 오는데 손님이. 여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유이치가. 류저는 아니 자꾸 무슨 헛소리야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려다가 평소와 다른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뭔가 이상했다. 류저는 그대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야, 왜 그래? 바닥에 축 처져 있는 아들이 눈에 들어오자 류저는 바로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다. 유이치, 정신 좀 차려. 무슨 일이야?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 자세히 보니 입에 거품을 조금 물고 있는 듯했다. 입술이 명란젓처럼 부풀어 올랐다. 뭐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여보, 구급차 불러, 빨리. 아까부터 말했잖아요.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고. 젠장 110번이잖아. 아, 아니다. 129였나? 아, 맞아요. 119번. 엄마는 계단을 날듯이 뛰어내려가 전화를 걸었다. 아들이 이상해요. 대답을 안 해요. 네, 위치는? 기사봐 정류장에서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교통사고. 알겠습니다. 그럼 약을 처방해를 드릴 테니 잘 챙겨 드세요. 수차례 당직을 선 끝에 드디어 적응한 것일까? 인턴 1년 차인 25세 아메노 류지는 이제 당직 업무에 좀 익숙해진 듯했다. 의대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했던 병원 시스템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데다가 당직에 필요한 지식이 실린 응급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은 도쿄 상업지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하루 외래 환자가 1000명에 구급차 수용 대수가 한 해 3000대, 500병상 규모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 경력 1년차 수련의 즉 인턴은 기본적으로 4, 5년차 의사와 함께 당직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류지와 함께 당직을 서는 의사는 외과 직속 상사이던 레지던트 사토레이였다. 감기나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는 경증 환자를 차례차례 진찰하고 바로 귀가시킨다. 이날은 여느 때보다 진찰해야 하는 환자 수가 많았다. 류지는 진한 푸른색의 수술복 상하이를 입고 흰 가운은 걸치지 않은 채 외래 부스 B에서 진찰하고 있었다. 흰 가운은 일부러 입지 않았다. 처음 만나는 환자와 얘기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땀을 비오듯 쏟아서 옷깃이 누렇게 변하기 때문이었다. 옆 부스에서는 사토가 빠른 속도로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다. 의사 둘이서 30명 정도를 진찰했을까? 사토가 부스 B를 들여다보면서 이 얘기했다. 야, 좀 끊긴 것 같지? 밥 먹으러 갈까? 사토는 머리카락을 뒤쪽에서 하나로 단정하게 묶은 헤어스타일에 얼굴은 곱게 화장도 했다. 그렇다고 진한 화장은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둘은 응급 외래 옆에 있는 간호사 휴게실로 갔다. 배달시킨 코코이치 빵이야 카레 도시락이 이미 와 있었다. 사또는 항상 비프 카레에다 나또와 치즈를 토핑하고 맵기는 5단계로 주문했다. 류지는 토핑이 없는 보통 카레였다. 그나저나 오늘은 진짜 환자 많았어. 사토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류지는 맞은편에 앉았다. 좁고 어수선한 방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류지는 이것을 좋아했다. 작은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이거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이라 바로 즉사했겠는데? 라고 사또가 말했다. 사고가 크게 났네요. 일가족 3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너무 끔찍하네. 어라? 저기 이 근처 아니에요? 의대를 졸업하고 가고시마에서 상경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도쿄 지리를 잘 모르는 유지에게도 익숙한 지명이었다. 그러네, 이 근방이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맵니? 사토의 카레는 그냥 눈으로 봐도 류지의 카레보다 색이 빨갰다. 사토는 언제나 맵기를 5단계로 업그레이드해서 먹었는데 그때마다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곤 했다. 그렇게 매우면 안 매운 걸로 주문하면 될 텐데. 류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절대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선배가 하는 일에는 절대 토를 달 수 없으니까. 바로 그때 사토의 휴대폰이 울렸다. 삐리리리 삐리리리. 뭐지? 이상하다. 환자가 오거나 구급차 수용 요청이라면 인턴인 류지의 전화로 오게 되어 있다. 왜 자신이 아닌 사토의 전화로 연락이 온 걸까? 불안감을 느낀 류지는 남은 카레를 한 번에 먹어치웠다. 네, 외과 당직이 사토입니다. 네? 사토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알겠습니다. 어려우시다고요? 네, 오늘은 이화일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뭔가 비상사태가 벌어진 듯했다. 네, 10분 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사토는 류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통화 상대방은 이화이였다. 사토는 전화를 걸면서 손짓으로 TV를 가리키며 방금 저거 이리 온대 라고 말했다. 네? 아까 그거요? 류지는 대에 물어보려다 사토의 표정을 보고서 그만두었다. 방금 그 고속도로 정면 충돌 사고의 환자들이 이 병원으로 온다는 얘기일까? 갑자기 소름이 끼쳤다. 류지는 지금까지 중증 환자를 진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토가 벌떡 소파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류지도 허둥지둥 뒤따라갔다. 바삐 걷는 와중에도 사토는 전화로 계속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고무줄로 질끈 묶은 긴 머리채가 흔들렸다. 아, 선생님 밤늦게 죄송해요. 한나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한 일가족 3명, 운전자인 아빠는 이외상 없음, 뒷좌석의 엄마는 쇄골 골절, 그리고 소아가 복벽 파열, 3명 모두 바이탈은 안정. 근처 응급실이 풀이어서 수용 불가하여 저희 쪽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싣고 이리로 향하고 있는 듯했다. 사토는 전화로 계속 설명하다가 응급 외래로 돌아오자 입고 있던 가운을 벗어던졌다. 자, 준비하자고. 이화의 선생님도 오신대. 정형외과 당직한테도 콜해줘. 이미 간호사들은 수액과 모니터, 체열 세트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류주 선생 알아들었지? 빨리 시작하자 라고 말하면서 사토가 글러브를 꼈다. 네. 류지도 글러브와 마스크를 꼈다. 곧 도착할 환자는 상당한 중증 이른바 다발상 외상 환자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어린아이였다. 아직 의사 1년 차인 류지는 다발성 외상은커녕 소아를 진찰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응급외래 간호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인지 좋은 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베드에다 커다란 시트를 깔았다. 시트에는 소아의 전체 윤곽으로 보이는 선들이 몇 개 그려져 있었고 그에 따른 추정 몸무게와 수액 등의 양이 기재되어 있었다. 아마 이 응급외래에서도 소아 환자가 자주 들어오지 않는 모양인지 소아 환자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를 위한 시트로 보였다. 밤늦게 죄송해요. 외과 사토입니다. 지금 오고 있는 응급 환자 수술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사토는 분주하게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있었다. CT와 수술, 수혈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듯했다. 튜브와 체열을 위한 실린지 등의 세트 준비가 끝나자 류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다. 아까 10분 뒤라고 했으니 지금부터 3, 4분 정도 지나면 도착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외과 의사 이와이가 나타났다. 준비는 됐어? 네, 모두가 대답했다. 류지도 마스크를 일단 빼고 네 라고 대답했다. 오케이, 수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그리고 어레스트 가능성도 있을 거야. 류지가 움찔했다. 어레스트라고? 인턴.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큰 이와이가 갑자기 부르는 바람에 류지는 화들짝 놀랐다. 입가에 칼에 묻어있다. 이와이가 웃고 있다. 네, 죄송합니다. 서둘러 휴지로 닦고 다시 마스크를 꼈다. 어느새 2명으로 늘어난 간호사도 사토도 모두 웃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들 웃고 있을 수가 있지? 류지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때였다. 삐뽀 멀리서 익숙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오는군. 류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무심결에 혼자 중얼거리고 말았다. 다른 이들은 모두 조용했다. 사토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이와이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었다. 류지는 글러브를 낀 손가락을 꼈다 풀었다 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조용히 병원 부지 내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그 차 안에는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위중한 환자들이 실려있다. 사토가 외부와 연결된 커다란 자동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왔다! 이와이가 소리쳤다. 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환자입니다. 젊은 대원이 소리치며 하얀 구급차에서 어린아이가 실린 들것을 내렸다. 온몸이 축 처져 있었다. 이어서 아이 부모가 내렸다. 아빠는 무서운 듯했다. 엄마는 걷지 못하는지 즉시 휠체어에 태워졌다. 대원 한 명이 달려와서 사토에게 보고했다. 다른 2 대원이 아이가 실린 들것을 밀어서 베드에 나란히 놓았다.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소년이 베드로 옮겨졌다. 배에는 피로 붉게 물든 거즈가 잔뜩 올려져 있었다. 눈은 흰자위만 보였고 안색은 창백했다. 의식은 몽롱한 듯했다. 부모는 바이탈 측정하고 정형외과로 넘겨. 사토가 지시를 내리자 간호사가 부모를 데리고 나갔다. 이와이는 일단 옷을 다 벗기고 모니터 달아 라고 지시하고는 이어서 구급대원 얘기로는 아이는 카시트에 타고 있었대. 나이는 5살이야? 라고 말했다. 거즈를 제거하자 배에서 장이 튀어나왔다. 반사적으로 류지는 떼어난 거즈로 다시 배를 눌러버렸다. 선생님, 장이 보입니다. 류지가 소리치자 사토가 어디 봐 라고 하면서 거즈를 떼어냈다. 분홍색을 띤 깨끗한 장과 검게 변한 소장이 보였다. 복벽 파열과 탈장, 일부 손상이 있음. 아직까지 액티브한 치료는 보이지 않는다. 사토의 말투는 평소와 똑같았다. 간호사가 사토의 말을 받아 적었다. 바이탈 잡혔어요. 혈압 60에 34, 심박수 140, 산소 포화도 92%. 다른 간호사가 보고했다. 오케이, 산소 리저버 8리터로 시작하고 사토는 라인 2개 확보하고 동시에 CBC 생화학 채취, 인토는 동맥혈 체열해. 나는 수술방에다 연락할게. CT는 올라가는 도중에 찍어. 오늘 당직은 예쁜 방사선과 여의사다. 이 아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말에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류지는 몸집이 작은 아이 발목을 잡고 동맥 박독을 찾기 시작했다. 혈압이 낮아서인지 좀처럼 잡히질 않았다. 이쪽 라인은 잡았어. 수액 연결해줘. 사토가 벌써 수액 라인 하나를 확보했다. 빠르다. 아이인데다 이 정도 혈압이면 정말 잡기 어려운데. 류지는 지시받은 동맥혈을 채취하기 위해 왼쪽 검지와 중지 끝에 의식을 집중해본다. 본래 아이는 동맥이 가늘어서 잡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어려운 일인데 손에 글러브를 낀 데다 설상가상으로 아이 혈압까지 낮아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류지는 더욱 정신을 집중했다. 주변의 소음이 점쳐 사라진다. 어느새 세상에 소년과 나만이 남는다. 나는 오롯이 손끝이 되고 소년은 동맥이 된다. 그 순간 동맥 박동이 잡혔다. 류지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바늘을 거침없이 꽂았다. 바늘과 연결된 주사기 안으로 빨간 피가 빨려 들어온다. 류지는 저도 모르게 됐어 라고 소리내어 말하고는 뽑음피를 간호사에게 건넸다. 라인 하나 더 잡어 연결해줘 라고 사토가 말했다. 라인을 연결한다는 것은 정맥에 관을 꽂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약이든 수액이든 필요한 것을 다 주입할 수 있다. 이번 같은 외상 환자의 경우는 라인을 잡는 것이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필수 조치였다. 선생님,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92에 50. 수액의 효과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듯했다. 이 아이가 통화를 마쳤다. 수술은 언제든지 가능하대. 다른 손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수술방으로 올라간다. 알겠습니다. 류지가 대답했다. 도뇨관을 삽입하고 소년의 혈압이 안정된 것을 확인한 뒤 들것 채로 CT실로 갔다. CT를 촬영한 결과 요추체가 골절되어 있고 눕골도 몇 개 부러진 듯했다. 그 외의 장기에는 손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화이가 말했다. 그럼 수술방으로 가자. 연락은 이미 해놨어. 그 말투만 보면 마치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예약은 해놨어라고 하는 것만 같았다. 수술방 앞에서 류지는 이와이 사토와 함께 손을 씻고 있었다.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는 반드시 외과적 손 씻기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간을 들여 손을 씻고 알코올로 문지르면서 손에 묻어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시간은 외과 의사에겐 일종의 신성한 통과 의례이기도 했다.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면서 환자의 몸과 마주할 준비를 한다. 류지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알코올로 꼼꼼하게 손을 비볐다. 세면대에 붙어있는 커다란 거울은 딱 얼굴 높이여서 보기 싫어도 자기 얼굴을 볼 수밖에 없다. 두꺼운 눈썹이 팔자로 축 처진 것은 불안감 때문일까? 류지는 평범하게 생긴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맥이 빠졌다. 왜 하필 이런 데다가 거울을 달아놨을까? 다른 외과 의사들은 자기 얼굴을 보면 집중력이 더 늘기라도 하는 걸까? 류지는 그게 늘 궁금했다. 새벽 0시 주변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다른 응급수술은 없는 듯했다. 이 수술방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긴 복도를 따라 1번부터 10번까지 수술방이 쭉 이어져 있다. 누르스름한 녹색을 띤 바닥에는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는데 주기적으로 왁스칠을 해서인지 반들반들 윤이 났다. 류지가 문지른 알코올이 발밑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바닥에는 크고 작은 원 모양의 얼굴들이 생겨났다. 손 씻기를 마치고 세 사람은 수술방으로 들어갔다. 이와이와 사토는 소년의 배에다 갈색 베타틴을 발라 소독한 뒤 선명한 녹색 천을 덮어 씌웠다. 천의 한가운데는 네모난 구멍이 나 있어서 소년의 복부만이 드러났다. 그 순간부터 소년은 얼굴도 팔다리도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가족도 친구도 그 인격조차 없는 그야말로 복부 그 자체가 된다. 외과 의사에게 있어서 환자의 인격은 그 치료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디서 태어나 어떻게 자라고 무슨 생각을 하며 누구를 사랑하는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의 일부인 피부, 근육, 장기, 혈관, 신경, 조직을 대면할 뿐이다. 이 천 가리개는 그런 용도에 딱 맞는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다. 이와이와 사또는 정확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수술 준비를 해나갔다. 내 발밑에다 받침대 좀 하나 놔줘. 보비랑 석션 세팅하고 맨 처음에 이리게이션 할 거니까 따뜻한 세척용 노말 셀라인 준비해.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진다. 류지는 치프 제1 어시스트 다음의 세 번째 외과 의사 즉 제2 어시스트 자격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듯했다. 여기서 듯했다라 한 것은 이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움직임이나 분위기를 보고 눈치껏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다. 외과 의사들은 항상 그랬다. 불필요한 말은 일절 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잡담을 하나니 입 밖으로 내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다. 이는 고도로 훈련된 팀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타임아웃. 사토가 말했다. 별로 긴장이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였다. 타임아웃이란 수술에 들어가기 전 환자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어떤 수술을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실시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외과의, 간호사, 마취과의 기타 스태프들과 공유하는 시간이다. 네. 간호사가 환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말해 나갔다. 수술 방식은 소장, 부분 절제술로 그 후에 장기 손상이 있으면 추가로 절제한다. 마지막으로 복벽을 재건하면 수술은 끝난다. 시간은 1시간 반에서 최대 4시간, 출혈은 100ml 이하로 막는다. 사토가 말했다. 여자 마취과 의사가 그 뒤를 이어서 말했다. 마취에서의 리스크는 빈혈과 하이포볼레미아 그리고 척추도 골절되어 있으니 트랜스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네스, 사토가 말했다. 아, 필요 없나? 아니야, 일단 줘봐. 녹색 천에 둘러싸인 복부는 피부와 근육이 떨어져 있었고 일부는 복벽에 구멍이 나 있어 장이 노출되어 있었다. 사토는 구멍을 넓히듯이 메스로 피부를 쓱 절개해 나갔다. 보비, 삐, 지직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잽싸다. 게다가 완벽한 직선이야. 사토는 50, 아니 100건 정도 수술을 집도했을까? 4년 뒤에 나도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 그녀는 정확하면서도 빠른 솜씨로 개복해 나갔다. 출혈도 거의 없었다. 이와에는 이따금 좀 더 오른쪽 됐어 라고 말할 뿐 거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작은 복부가 크게 열리자 사토가 말했다. 링, 드레이프랑 리트랙터. 여러 기구가 장착되면서 복부의 상처가 마른 목골로 크게 벌어지고 그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먼저 이리게이션부터. 사토가 간호사에게 건네받은 커다란 은색 피처 속의 온수를 복부 안으로 확 들이붓자 곧바로 이와 이가 이를 석션하기 시작했다. 그럼 전체 장기를 자세히 살펴보자. CT에선 별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먼저 인테스틴부터. 이아이가 말했다. 배에서 소장을 일단 전부 꺼내어 맨 끝부터 쭉 살펴본다. 여기랑 여기가 손상됐네. 여긴 개사되었어요. 잘라낼까요? 글쎄 일단 여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대화는 누지도 대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와 척추 사이에 낀 장이 손상되었는데도 색으로 손상 정도를 판별해내는 듯했다. 확실하게 장 천공이라고 할 만한 부위는 없어 보였다. 소장은 연분홍색이었다. 마치 하얀 종이에다 살구색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산뜻한 색이었다. 그런데 일부는 썩은 무화과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류지는 수술방에서 소장과 대장, 간 등의 내장을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 본연의 색상에 감탄하곤 한다. 이럴 때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어디가 남았지? 일단 소장을 전부 다 뱃속에 넣자. 판크리스는 괜찮나? CT는 좀 애매하던데. 작은 몸속에다 소장을 주르르 쏟아붓고는 두 사람은 또다시 배 안에다 손을 넣고 뒤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12지장에도 앞뒤 손상이 약간 있네요. 그러네. 류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뱃속을 들여다보았지만 어느 게 췌장이고 어느 게 12지장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다. 사토가 말없이 손가락으로 췌장과 12지장을 집어줬다. 이건 좀 애매하네. 뭐 이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 췌장과는 문제없어 보이니까. 옅은 노란색을 띤 췌장이 최 부위 즉 12지장으로 빙 둘러싸인 부위 왼쪽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드레인 꽂고 보존적 치료로 갈까요? 그래, 나쁘지 않지. 컨서버란 손상을 입은 부분을 잘라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그 대신 출혈이나 췌장액이 새어나오면 바로 알 수 있도록 드레인이라 불리는 관을 근처에 장착시키는 치료다. 그러나 류지는 아직 그 뜻을 몰랐다. 두 사람은 눈 깜짝할 새에 손상된 소장을 절제하고 장과 장을 문합했다. 류지는 전혀 따라가지 못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자, 다시 이리게이션 이라고 이 아이가 말하자 처음처럼 첨벙하고 배 안에다 온수를 들이부었다. 온수 위로 떠오른 장을 보며 류지는 참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지워버렸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급히 카레를 먹은 후 시간이 꽤 지나서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다. 그럼 드레인 넣고 배를 닫는다. 감장 봉합도 할 거야. 사토는 그렇게 말하고 능숙하게 배를 닫기 시작했다. 보통은 수개월에 녹아 없어지는 실로 꼼꼼하게 봉합하지만 이날은 나일론이라는 불리는 전통적인 실로 대충 봉합했다. 아마 꼼꼼히 봉합해도 재감염을 일으키면 다시 열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창자가 튀어나왔으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 마지막 한 땀을 떼매고 이 아이가 순식간에 실을 매듭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토는 마지막 실을 쿠퍼로 싹둑 잘랐다. 수술은 끝났다. 상처에 거즈를 대고 녹색 천을 치우자 소년의 복부에 손과 발이 가슴과 얼굴이 돌아왔다. 거기엔 분명히 5살 소년이 누워 있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이송된 바로 그 아이였다. 정교한 살덩어리, 신경과 혈관으로 둘러싸인 장기 덩어리에서 한 인격체인 사람으로 돌아왔다. 배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고 입에는 관을 물고 있다. 이렇게 작은 몸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류지는 현기증이 났다. 잠깐만요 하면서 류지는 수술대를 떠나 가운을 벗고 글러브를 벗었다. 시야가 엿가락처럼 휘었다. 캄캄하다. 저편에서 뭔가가 움직인다. 잘 보이지 않는다. 뭐지? 저건 뭔가 2개가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 아니야, 사람치곤 너무 작아. 아이 같은데. 좀 더 조금만 더 잘 보이면 좋겠는데. 모습이 서서히 뚜렷해진다. 저건 나다. 옛날의 나잖아. 그리고 옆에 있는 건 형이다. 누워있는 건 형이다.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형은 왜 누워있는 거고? 난 뭔가 열심히 소리치고 있다. 임마, 더 큰 소리로 똑바로 말하라고. 안 그러면... 그 순간 하얀 막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류지의 눈앞이 새하얘졌다. 나 원참 쓰러질 줄은 몰랐네. 이아이가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정신이 들고 보니 류지는 수술대 대기실 소파에 누워있었다. 아마 피곤했던 거 아닐까요? 며칠 집에도 못 들어간 모양이던데. 사토가 대답했다. 류지는 아무래도 까무러친 모양이었다. 누가 소파로 옮겨준 걸까? 수술이 끝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았다. 정신이 든 것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자는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는 수 없이 일어나기로 했다. 아이고, 일어나셨어요? 이와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네, 죄송합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류지가 말했다. 괜찮아? 사또가 평소의 말투로 말했다. 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쓰러졌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나마 수술 끝나고 쓰러져서 다행이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 인턴. 죄송합니다. 쓰러질 때 머리를 부딪힌 걸까? 후두부가 콕콕 쑤셨다. 만져보니 혹이 생겨 있었다. 다들 수술방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쓰러지는 일이 익숙해서인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류지는 그저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다. 저기 환자분은 ICU로 갔어. 아직 발간은 안 했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저 보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류지는 일어섰다. 등 오른쪽도 콕콕 통증이 느껴졌다. 견갑골 쪽인가? 설마 부러진 건 아니겠지? 그 큰 견갑골도 부러질 수 있나? 꽤나 요란하게 쓰러진 듯했다. 류지는 수술복 차림으로 수술방을 나와 같은 층에 있는 ICU를 향했다. 어두운 복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지금이 정확히 몇 시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새벽 1시나 2시쯤 되었을 것이다. 왠지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류지는 슬리퍼를 신은 발가락 끝에 힘을 주며 복도를 걸어갔다. 새벽의 병원 복도에서는 늘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누군가 모퉁이 저쪽에 숨죽이며 서 있을 것 같은 기운. 내 공포심 때문일까? 아니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여왔던 이 복도가 만들어낸 기운일까? 그 어느 쪽이든 경외심을 잃지 말고 엄숙한 마음으로 걸으면 돼. 만약 유령이나 귀신이 있다 해도 그건 병원이니까 예의 없는 행동만 안 하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류지는 걸었다. ICU라고 쓰인 작은 창문에서 어두운 복도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 방의 밝기는 24시간 똑같다. 죽음의 문턱에서 치료받는 환자들만이 들어가는 방이다.
이기는 싸움도 있는가 하면 지는 싸움도 있다. 생명의 빛이 서서히 광채를 내뿜을 때 저 작은 창문에서 비치는 빛은 조금 더 밝아진다. 류지가 의대생일 때 들었던 ICU는 삼도천 뱃놀이라는 말이 문득 머리를 스쳤다. 그 말을 했던 학생은 신중치 못한 태도라며 교수님에게 크게 혼이 났었다. ICU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자동문이 좋다. ICU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다음 문도 근처로 다가가자 자동으로 열렸다. 백열등이 병실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꼭 한밤중의 시골 편의점 같다고 류지는 생각했다. 가고시마의 시골길은 깜깜해서 갑자기 편의점을 발견하면 너무 밝아 눈이 부시곤 했다. 병실에는 많은 베드가 놓여 있었다. 방금 수술을 마친 아이는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베드 옆에 걸린 명찰에는 야마시타 다쿠마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름이 다쿠마구나. 류지는 조용히 다가가서 아이 얼굴을 봤다. 입에 삽입된 관은 그대로 커다란 인공호흡기 기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코에 꽂힌 비위관이라 불리는 콧줄은 베드 옆으로 걸린 작은 주머니로 연결되어 있었다. 류지는 모니터와 수액 등을 쭉 살펴본 뒤 문제없음을 확인하자 다시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다. 인공호흡기가 주기적으로 산소 농도 50%의 기체를 주입하고 있어서 아이 가슴과 턱이 위아래로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가볍게 열려있는 눈꺼풀 아래로 검고 긴 속눈썹이 약간 젖어 있었다. 입은 벌려져 있고 얼굴에는 테이프로 2개의 관이 고정되어 있다. 뺨은 통통했다. 연한 하늘색 수술복은 입은 몸이 전체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욕창 방지를 위해 몸을 주기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려놓기 때문이다. 잠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입이 살짝 움직였다. 우물우물 관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동시에 눈꺼풀을 2번 감았다가 살며시 열었다. 너무나도 미세한 동작이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 그런데 류지에게는 이것이 살려고 하는 의지로 보였다. 의학적으로 얕은 진정 상태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류지도 그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류지는 아이에게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다. 류지 혼자서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 작은 인간을 류지는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었다. 간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특별한 건 없지요? 라고 묻자 네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류지는 집중치료실을 나왔다. 아직 당직 중이잖아. 수술 한 건을 끝내긴 했어도 다른 환자들이 있으니까 일단 응급 외래로 돌아가자. 류지는 나왔던 복도를 다시 되돌아갔다. 그날 밤 응급 외래에 더 이상 환자는 오지 않았다. 류지는 그대로 당직실에서 잠을 잤다. 수술 때문에 꽤 피곤했는지 매우 깊은 잠을 잤다. 아침에 일찍 눈을 뜨자 피로가 대부분 풀린 듯했다. 류지는 독방처럼 창문이 없는 당직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수면이란 뇌가 요청하는 뇌를 위한 시간이다. 뇌는 전기 신호로 정보를 처리하는 장기다. 컴퓨터를 며칠에 한 번씩 재부팅하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지듯이 뇌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정지 직전까지 쉬게 하지 않으면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잠을 잤다. 뇌의 처리 능력이 완벽하게 회복된 덕분에 오늘 아침 내 몸이 가뿐해진 걸 거야. 류지는 재빨리 몸을 일으키고 가운을 걸쳤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얼굴만 씻고서 곧바로 집중 치료실로 갔다. 지난밤 목숨을 구한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당장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겨우 몇 시간 전에 봤으니 당연한 얘기였다. 그럼에도 류지는 아이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냥 새끈새끈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변색 농도도 적당해서 나쁘지 않았고 혈압도 안정되어 있었다. 이대로라면 오늘 아침에 관을 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관을 빼는 발관이란 입에서 기관으로 삽입된 튜브를 빼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러려면 혈압과 호흡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외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한 특수 상황에서 발간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건 아직 류지에겐 무리였다. 일단 류지는 병동으로 가서 인턴이 해야 하는 일인 입원 환자의 체열을 했다. 이날은 2명밖에 되지 않아 수월했다. 그 후 외과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깜깜한 회의실은 추위가 느껴질 정도로 냉방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다. 다음은 어젯밤의 증례입니다. 사회를 맡은 이 아이가 말했다. 류지가 PT를 시작했다. 프로젝터가 비춘 후 화면을 출석한 외과 의사들이 일제히 쳐다봤다. 네, 중내는 5세 남아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중증 외상 환자로 정리한 요약본에 따라 발표를 해나갔다. 이송된 다쿠마 수술방에서 보았던 안쓰러울 정도의 큰 상처, 그리고 입에 삽입된 관. 류지는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발표장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치료 대상자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토의 말투를 떠올리며 최대한 책 읽는 것처럼 무뚝뚝하게 발표했다. 고생이 많았어. 발표가 끝나자 옆에 있던 수고부장이 류지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케이시라 불리는 재킷 타입의 가운을 입은 수고의 배는 지금이라도 터질 듯이 불러 있었다. 류지는 그 모습이 꼭 중국 요리집 사장 같다고 생각했다. 수고부장은 머리가 하얗게 센 데다 얼굴에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어서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류지에게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외과부장이다. 실은 엄청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 다행히 괜찮아 보이네.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 아차, 알아보지 않았다. 순간 당황하는 류지 옆에서 사토가 말했다. 아빠는 다친 데가 없고요. 엄마는 쇄골 및 하지골절로 오늘 정형외과에서 긴급 수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 운전자가 제일 경상일 경우가 많지. TA 정면 충돌해서 어쨌든 빨리 발간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먼. 네, 오늘 중으로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토가 말하자 부장은 자신의 큰 배를 손으로 퉁퉁 치며 그래? 뭐 너무 서두르지 말고 라고 말하면서 미소 지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르르 외과 의사들이 방을 나갔다. 이와이가 류지와 사토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좀 어때? 류지가 대답하기도 전에 사토가 먼저 말했다. 네, 바이탈도 안정되어 있어서 오늘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신중하게 해. 췌장 문제도 있으니까. 네. 이와이는 그렇게만 얘기하고는 방을 나갔다. 사토는 프로젝터를 정리하는 류지에게 끝나면 집중 치료실로 와 라고 말하고 방으로 나갔다. 류지가 ICU로 가니 이미 이와이와 사토가 다쿠마 침대 옆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안 되겠다. 그러게요.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류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기만 했다. 발간 중지야. 사토가 류지에게 말했다. 호흡 상태가 안 좋아. 심각해. 잘못하면 이번 판은 나가리인가? 이 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ICU를 나갔다. 나가리라니? 무슨 소리야? 장이 팽창해서 횡곡막을 압박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흉곽이 압박되어 호흡을 방해하는 거지. 이대로라면 며칠간 발간은 어렵겠는데. 그럴 수가. 류지는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다. 류지가 병동에서 잡다한 처방과 수액 오도를 내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사토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류지는 조금 긴장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 네, 아메노입니다. 난데 지금부터 아이 아버지한테 몬테라 할 거니까 ICU로 와. 네, 알겠습니다. 류지가 대답하자 전화는 끊겼다. 몬테라? 이 단어를 류지는 의과에 대학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들었다. 의사가 환자나 가족에게 병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의대생 때 잡식성이 많은 친구가 독일어 문투 테라피의 약자야. 문투는 입이라는 뜻이고 테라피는 그 테라피지.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치료라는 의미인데 정작 독일에서는 이 말을 안 쓴다네.
라고 말한 게 생각났다. 어떤 의사는 아이씨라고 말하기도 한다. 의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도 많이 다르구나. 빨리 익숙해져야지. 사토는 성미가 급하니까 설명을 시작하기 직전에 전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류지는 쟁걸음으로 ICU로 향했다. ICU에 도착하자 상담실에 이미 이 아이와 사토가 와 있었다. 느낌으로 설명하면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럼 내가 설명할 테니까 가족분들 모시고 와. 사토가 류지에게 지시했다. 류지는 ICU의 널찍한 공간을 가로질러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다. 침대 옆에는 아이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의 아메노입니다. 류지가 그렇게 말하자 아이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들의 담당 의사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류지는 바로 저쪽 방에서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왠지 변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네. 아이 아버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작은 체구였는데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못했는지 수염이 나 있었다. 아버지를 방으로 안내하고 간호사와 류지도 테이블에 앉자 총 4명의 인원이 모였다. 방 크기에 비해 비교적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었고 그 위에는 전자차토와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사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담당의 사토입니다. 이쪽은 아미노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로 설명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벌써 설명이 있었구나.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아버지는 어떤 말을 들었을까? 아버지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입을 다물었다. 자세히 보니 아직 젊어서 20대 정도로 보였다. 하얀 폴로 셔츠에 깃이 구겨져 있었다. 다쿠마 어린이는 어제 구급차로 본원으로 실려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안전벨트로 복벽이 손상되면서 뱃속장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사토가 계속해서 말했다. 수술에서는 괴사된 장을 절제하여 재건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췌장이 손상된 것으로 보여 관을 뱃속에 넣었습니다. 복벽 근육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복복을 봉합해서 일단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작게 끄덕였다. 수술이 끝나고 ICU로 보냈는데 입에 관을 삭간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물로 재우고 있고 인공호흡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돌린다라고 하는구나. 처음 듣는 표현이었다. 아이 아버지는 움직임이 없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토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틈을 두었다. 방은 조용했고 멀리서 모니터 알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간호사는 가만히 있었다. 류지는 침 삭히는 것조차 어려웠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움찔했다. 배가 퉁퉁 부어서 가슴을 압박하고 있어 호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토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 사고로 여기저기 근육이 손상된 탓에 근육에서 유출된 물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심부전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토는 한 템포 간격을 두고 말을 이었다. 앞으로의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직 인턴에 불과한 류지는 데이터 하나하나의 정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나 이를 종합해서 분석해내는 능력은 없었다. 다쿠마의 배가 팽창한 것과 호흡 문제를 연결짓지 못했고 근육 손상과 신장도 연관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인체의 장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심장과 폐는 연기하여 산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고 간이 체내에 들어온 독을 무해하게 만들면 신장을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해낸다. 그리고 심장, 폐와 간, 신장은 다양한 호르몬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체를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는 능력은 의대에서의 시험 공부만으로는 익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이를 배우는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그렇군요 라고만 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벅찬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과 아내가 수술을 받았고 아들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사고가 일어난 차의 운전자가 자신이었으니 견디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토는 질문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류지가 여지껏 들었던 중에 가장 상냥한 말투였다. 아니요. 아무쪼록.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을 꼭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라고 90도 각도로 허리를 꺾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토와 류지도 덩달아 일어나 머리를 숙였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아버지가 방을 나갔다. 사토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설명한 내용 차트에 기록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내자. 네. 도쿄 상업지구에 있는 병원에는 전날에 이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 아직도 자고 있냐? 류짱? 이라고 하면서 같은 1년차 인턴인 가하무라소가 외국으로 들어왔다. 가하무라는 늘 아침 일찍 출근한다. 류지가 이 소파에서 가하무라의 목소리를 들으며 깨는 것도 이번이 몇 번째인지.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고 의국으로 돌아와 소파에 잠깐 누웠다가 가운을 입은 채 그대로 잠이 든 모양이었다. 아무리 몸을 일으키려 해도 관절이 여기저기 녹슨 것처럼 뻣뻣해서 좀처럼 힘을 주기가 어려웠다. 류지는 어쩔 수 없이 누운 채로 응 안녕이라고만 했다. 응? 오늘 완전 얼굴이 부어있네. 가하무라가 류지 얼굴을 들여다봤다. 레몬 같은 좋은 향기가 류지의 코를 간지렸다. 도쿄 애들은 향수도 뿌리는구나. 류지는 내심 놀랬음에도 그 사실을 상대가 눈치챌까봐 일부러 향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가하무라는 교토에 있는 사립대의 의학부 출신이었다. 고생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자란 것 같은 외모에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가졌고 웃으면 덧니가 보였다. 그 미소는 첫 만남 때부터 류지를 너무나 쉽게 무장해제 시켜버렸다. 류지는 가하무라를 볼 때마다 시골 출신인 자기가 얼마나 촌스러운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저번에 응급 환자가 왔는데 지금 ICU에 있어. 아, 나 그 얘기 들었어. 젊다며? 가하무라는 별로 관심 없는 듯 가운을 가로입고 말했다. 아니, 젊다기보단 어리지. 그래? 아, 오자마자 금방 죽은 사람 얘기 아니야? 지금 발간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병 중이야. 아, 그래? 죽은 건 다른 사람인가? 중태였다는데? 그건 아마 다른 사람일 거야. 내가 맡은 환자는 트라우마거든. 아, 그래? 가무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옷을 갈아입었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죽은 사람이랑 착각하다니. 류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야. 그 사람도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닐 테고 무리한 건 오히려 나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 애초에 젊은 사람이 응급 외래로 왔다가 사망했다는 인턴적 대사건을 몰랐다는 관점에서 류지는 반성해야 했다. 다쿠마에 온통 정신이 팔려서 그랬나 보다. 류지는 무심결에 가하무라에게 다쿠마 얘기를 자세히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전면 충돌을 했대. 국벽이 끊어져서 도착했을 땐 장이 보였어. 응? 진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수술해? 그럴 땐? 응급수술. 응급으로 수술방 가서 소장을 몇 군데 잘랐는데 나머진 괜찮아 보였어. 췌장이 좀 자멸되긴 했는데 췌장관은 괜찮아 보여서 드레인 삽입했고. 삽입했다니? 류짱은 그냥 보고만 있던 거 아니야? 가하무라가 웃었다. 수술은 누구랑? 외과 이화의 선생님이랑 사또 선생님. 아, 사또 선생님 알아. 미인이잖아. 근데 기가 세 보여. 무서워. 카레도 제일 매운 걸로 먹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애는 어떻게 됐어? 류지는 딴에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가하무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은 ICU에 있어. 배가 부어서 발간이 어렵대. 그랬구나. 그래서 류짱 맨날 여기서 자는구나. 아주 훌륭해. 뭐 훌륭한 건 아니고 그냥 집에 가기 귀찮아서. 그렇구나 라고 말하면서 가하무라는 근데 너무 피곤하지 않아? 피곤해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건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이가 중태인데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순간 류지가 욱한 걸 가하무라는 금방 눈치챈 듯했다. 미안. 매일 여기서 자는 게 대견해서 그냥 해본 소리야. 난 그런 거 잘 못하잖아. 아니야. 미안해할 거 없어. 이번에 미안해하는 가하무라를 보고 류지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근데 우리 말이야 월급 30만 엔도 못 받잖아. 그치? 시급으로 한 사람은 류짱이나 나나 600엔 정도야. 그런가? 그렇겠다.
그래도 6년씩이나 공부하고 게다가 의사고시까지 합격했는데. 그치. 가무라는 가운을 갈아입었다. 저번에도 있었잖아. 인턴이 가로샜다는 뉴스. 이젠 놀랍지도 않아. 일장 조심하라고 진짜. 그렇게 말하면서 가무라는 전자 차트의 키보드를 탁탁 치기 시작했다. 과로사? 내가 설마? 6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일까.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다. 강력하면서도 무거운 빛이 방 안의 먼지를 통과하고 의국의 낡은 소파를 비추고 있었다. 이 방은 인턴 전용 방이어서 20개 정도의 책상이 있지만 그다지 넓지는 않았다. 류지는 이 아침 무렵의 의국을 좋아했다. 업무 준비가 끝났는지 가무라가 방을 나가며 말했다.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마. 어차피 일이잖아. 그나저나 다음에 류짱 술자리 마련할 테니까 잘 부탁해. 미팅이야 미팅. 미팅을 거의 해본 적 없는 류지는 대답하기가 곤란했다. 의사가 되고 생전 처음으로 상경에 거의 매일 병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 류지에게 가무라의 얘기는 늘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 도쿄와 가고시마 어디서 나고 자라는지에 따라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 슬슬 체열하러 가야지. 류지는 꾸깃꾸깃해진 가운을 걸치고 힘껏 의경문을 열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옮기니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종 TV로 의학 드라마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의학 내용을 다룬 소설을 번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개인적으로 살을 째고 깨먹어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보통 의학 드라마를 보면 전문 용어가 난무하고 화면 밑에 자막으로 해설까지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가 직접 쓴 의학 소설이라니 내용도 난해하고 무섭지 않을까 하고 책을 펼치기도 전에 걱정부터 했다. 하지만 그건 쓸데없는 기우였다. 이 책은 일본의 남쪽 끝단 가고시마에서 나고 자란 주인공 아메노 류지가 일본의 수도 도쿄의 한 병원에서 햇병아리 외과 인턴으로서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의사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그린 책이다. 의사가 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1년차 인턴 류지는 어릴 적 5살 때 같이 놀던 형이 돌연사하는 것을 본 이후로 계속 그것이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소설은 류지가 이러한 내적 트라우마를 환자들과의 에피소드를 통해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인턴 초기에 겪는 고충과 고뇌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의료보험 제도의 맹점 등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내적 자아가 5살에 머물러 있던 류지는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끝에 살아나는 5살 다쿠마를 보면서 치유되고, 가난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25 동갑내기 말기암 환자 이시이를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한다. 환자는 의사를 통해 몸의 질병을 치료받지만 반대로 의사도 환자들이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치유받기도 한다는 점이 신선한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의사들도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나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무언가 신에게 그 임무를 부여받은 선택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신성하고 막중한 직업인 것 같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저 혹독한 인턴과 레지던트를 겪으며 단련되어 왔을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이 새삼 존경스러워진다. 지은이인 나카야마 유지로 또한 1980년생의 현직 외과 의사로 이 책은 그의 소설 데뷔작이다. 현직 의사가 쓴 책답게 역시 의료 현장의 묘사가 매우 현장감이 넘치고 구체적이어서 읽다 보면 어느새 쉽게 빠져들어 금세 끝까지 집중해서 읽게 된다. 물론 병원이 그 배경이므로 어려운 의학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쉬운 문장으로 쓰여서인지 절대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 상황이 매우 생생히 그려진다. 때로는 머릿속 상상이 화면 속 장면보다 더 리얼할 때도 있다.
현직 의사임에도 범상치 않은 필력에 지은이 이력이 궁금해져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SNS와 인터넷을 통해 의료계 뉴스에 대한 해설과 의견, 건강 관련 정보 등을 칼럼과 기사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중들에게 제공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의사의 속마음이라는 책도 출간한 바 있는 일본에서는 꽤 알려진 유명 인사였다. 그런데 그의 여러 이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장소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다카노 병원에서 2개월 동안 병원장으로 근무했던 이력이었다. 다카노 병원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몇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의료를 책임지던 병원으로 그 지역에 남은 주민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서 홀로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던 8수를 넘긴 다카노 히데요 원장이 갑작스러운 화재로 사망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은이는 당시 2달 후 후쿠시마현의 다른 병원 외과의사로 이직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전 병원의 사직을 앞당겨 2달 동안 다카노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일본 내에서도 기피하는 후쿠시마로의 이직을 결정한 점이나 단기간이지만 다카노 원장을 맡은 것만 봐도 의사로서의 기본적 사명을 제대로 인지하고 몸소 실천하는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은 아마도 글 속에 이러한 지은이의 사고와 인격, 의식이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나라에서 최상위권 대입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가 의과대학이고,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만 3,000명이 넘는 새내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 사명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믿고 싶다. 그 바람은 비단 나만의 바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옴기니 오승민.